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 일터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일하는 행위를 넘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흐름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데이터와 경제라는 두 가지 시선으로 우리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를 정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숫자가 말해주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채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이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이직 트렌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와야 한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입사 첫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퇴사를 결심하고 또 이를 대신 전달해주는 퇴직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직을 결정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건데요. 정말 입사 첫날에 퇴사를 한다니 예전과는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살펴보면 더 극적인데요. 일본 아이치현의 한 퇴직 대행업체는 입사식 직후에 신입사원들로부터 퇴직 의뢰가 접수됐고요. 한 신입사원은 입사 당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퇴사 상담을 요청하고 메신저로 사직 의사를 전달한 뒤 곧바로 퇴사 절차를 밟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런 현상을 배정 가차 혹은 상사 가차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서에 배치될지 또 어떤 상사를 만나게 될지 운에 맡겨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기대와 다른 환경이 주어지면 바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네, 예전 같으면 조금 더 버티는 게 일반적이었을 텐데 확실히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참지 않는다라고 보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계적인 교육 없이 방치되거나 업무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초기부터 이 조직은 아니다 하고 판단한 다음에 빠르게 이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집단 식사 문화나 사소한 생활 방식의 차이처럼 예전에는 참고 넘겼던 요소들도 이제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해지는 게 일본의 사례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추세일까요? 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게 된다면 청년층의 이직과 쉬어씀 인구가 함께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환경을 빠르게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버티는 것보다 맞는 곳을 찾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MZ세대는 근무 환경이나 조직 문화,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니다 싶으면 이동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직 자체가 부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기 커리어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의 핵심을 속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시간을 들여서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나한테 맞는 환경을 얼마나 빠르게 찾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기업들은 신입사원과 소통하는 방식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도를 하면 부담이 될까 걱정하고 또 거리를 두면 방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적절한 소통의 균형을 찾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기업도 역시 신입사원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일터는 단순히 오래 버티는 공간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향을 빠르게 찾아가는 과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입사와 퇴사의 기준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네, 퇴사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요즘이죠. 하지만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 빠르게 결단하는 청년들의 마음 한편에도 적잖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좀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 일터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가은 아나운서와는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요즘 산업 전반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이 AI 기술인데요.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이제는 AI가 대신 처리해주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상담이나 번역, 또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까지 AI가 수행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일자리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어떤 일자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노동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보면 AI가 글도 쓰고 또 영상도 만들잖아요. 이 보다 보니까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짜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긴 한 건지, 진짜 줄어들고 있다면 얼만큼 줄어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를 보면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향후 5년 동안 약 9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지만 동시에 1억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또 전체 직무의 약 23%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단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또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는 거군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일자리 감소보다는 일자리 이동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맞아요. 사라지는 직업이 있는 만큼 또 새로 생기는 것도 있다는 게 그동안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AI로 인한 변화는 일자리의 감소보다는 이 재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AI 시대의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 위험 직무입니다. 반복적인 사무 업무나 또 단순 작업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업형 직무입니다.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형태로 기획,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생 직무입니다. AI 개발자, 데이터 분석과 프롬프트 엔지니어처럼 새롭게 등장한 직업군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구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AI를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AI 시대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기술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앞으로의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겠습니다. 네, 정말 이 기술을 얼마나 갖췄느냐가 앞으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빨리 배우고 또 빨리 일하는 게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AI 확산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는 하나의 직업에 머무르기보다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요. 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 수만큼 새로운 기회도 크게 열린다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계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무기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죠. 연봉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복지가 더 중요할까?
겉으로 보면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막상 결정의 순간에서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연봉과 복지 이 두 가지를 놓고 현실적인 선택의 기준을 데이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도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요즘 채용 공고를 보면 연봉 못지않게 복지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10대 지원, 자기개발비 등 복지 항목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취업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직장 선택 기준으로 연봉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워라밸과 복지를 선택한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둬야 할까요? 먼저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인 아나운서는 어떤 쪽인가요? 네, 저는 현실적으로 연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은 생계를 위한 부분이 크고 특히 사회 초년생일수록 경제적인 기반을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연봉이 높다는 건 그만큼 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다인 아나운서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단순히 돈보다는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무 환경이나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오래 다니기 어렵고 그게 오히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직장인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연봉과 함께 근무 환경과 워라밸이 상위권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복지와 삶의 질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변화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결국 선택의 순간에서는 연봉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회사마다 편차가 크고 체감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연봉은 바로 현실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복지가 잘 갖춰진 회사일수록 이직률이 낮고 만족도가 높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결국 오래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장기적인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단순히 하나만을 선택하기보다는 기준을 나눠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시기별로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 초년생 때는 연봉을 중심으로 커리어 기반을 만들고 이후에는 복지를 고려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이 균형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이라면 그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연봉은 현재의 가치, 그리고 복지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연결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하나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단순한 조건 비교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과 방향에 맞는 선택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내용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는 기다인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요.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역설적으로 피어오르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 흐름, 바로 로카 노마드 현상입니다. 로컬과 노마드의 합성어인데요. 겉으론 지역에 정착한 듯 보이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언제든 최적의 근무 환경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된 디지털 유목민을 의미합니다. 네,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서울로 올라오는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려가는 흐름이 있다고 하니까 의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데이터는 어떨까요? 네, 최근 채용 플랫폼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직 계획이 당장 없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면 이력서를 상시 공개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62.1%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어떻게 일하느냐를 이직의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이들에게는 지방은 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내 업무 가치를 높여주는 새로운 업무 공간이 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들에게 공개 이력서는 단순히 탈출구가 아니라 공간적 가치 확인서입니다. 내가 서울을 떠나서도 지금의 몸값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생존 본능인 셈이죠.
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한 가지 걱정도 들 것 같아요. 이 핵심 인재들이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 이 조직의 유대감이나 또 협업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지자체와 기업이 맞붙는 지역 유도의 핵심 갈등 지점입니다. 실제로 링크드인의 2026 글로벌 탤런트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은 이제 무작정 서울 본사로 인재를 부르기보다는 조용한 지역 허브 전략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조용한 지역 허브요? 그러면 본사 말고 지방의 작은 오피스를 몰래 만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새 건물을 짓는 비용 대신 지역의 유휴 공간을 파격적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주나 강원에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고 너 여기서 프로젝트 성공시키면 네 가치를 증명한 걸로 인정해 줄게라며 사내에서 새로운 근무 형태를 제안하는 거죠. 네, 서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 회사가 닦아놓은 지역 허브에서 일해라 이렇게 붙잡는 거네요. 실제로 이런 유연 근무가 인재 유지에 효과가 좋나요? 네, 수치가 말해줍니다. 링크드인 통계를 보면 지역 허브나 원격 근무 환경이 잘 갖춰진 기업의 직원들은 평균 5.4년을 근속합니다. 반면 무조건 서울 출근만 고집하는 곳은 평균 2.9년에 그쳤죠. 결국 지방으로 가고 싶어? 그럼 우리 회사가 만든 지역 캠퍼스로 가. 라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인재 유출을 막는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결국 기업과 개인의 관계가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성장 파트너로 변했네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성장시켜주는 회사가 최고의 직장인 셈이죠.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보니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지역은 더 이상 소멸의 대상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새로운 활주로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이 지역 거점 활주로를 얼마나 튼튼하게 닦아주느냐가 미래 인재를 붙잡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로 본 일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잡니슈 시간입니다. 다인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평생 직장이라는 관에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죠. 그런데 요즘은 평생은커녕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일터를 떠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핵심 데이터부터 먼저 보시죠. 최근 국내 주요 채용 플랫폼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신입사원 10명 중 3명, 무려 28%가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초단기 근속, 마이크로 테뉴어 시대가 도래한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 1명을 채용하고 실무에 투입하기까지 교육하는 데 드는 수천만 원의 매몰 비용이 1년도 안 돼서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셈입니다. 두 분, 이 씁쓸한 데이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정말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저희 때만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력서에 줄 하나 그으려면 못해도 1년 혹은 3년은 버텨야 한다는 게 직장 생활의 철칙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신규 입직자들은 조직 문화가 맞지 않거나 본인이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수습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 미련 없이 사원증을 반납하고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요즘 사람들은 참을성이 참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터를 대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개인의 참을성 부족으로 치부하기엔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면이 너무 뚜렷한데요. 신입사원들의 퇴사 사유를 분석한 세부 데이터를 보면요. 1위가 놀랍게도 연봉이 아니라 직무 적성 및 조직 문화 불일치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회사가 직원을 일방적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구직자들도 이 회사가 내 커리어에 진짜 도움이 되는가? 이거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산해서 이른바 손절 타이밍을 빠르게 잡는 거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지면서 나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두는 가치관의 변화가 수치로 증명된 겁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셨는데요. 또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지표는 바로 전체 직장인의 평균 근속 연수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년, 15년에 달했던 평균 근속 연수가
최근 통계처 조사에서는 5년에서 6년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퇴사나 이직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실패의 꼬리표가 아니라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찾기 위한 매우 적극적이고도 커리어 방어 전략이 된 셈이죠. 그러면 사람을 뽑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비상일 것 같은데요.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우수 인재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면 결국 회사 경쟁력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최근 발빠른 기업들은 신규 채용 자체보다는 온보딩 프로그램, 즉 신입사원이 조직에 이탈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환영 회식하고 친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입사 첫날부터 전담 멘토를 배정하고 명확한 직무 비전을 제시하는 등 이른바 직원 경험을 관리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맹목적으로 버티는 이른바 존버가 미덕이던 시대를 지나 나와 회사의 핏을 냉정하고 빠르게 따지는 초단기 근속의 시대. 기업은 이제 단순히 월급을 주는 곳을 넘어서 직원을 붙잡기 위해 매력적인 성장 비전을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일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초단기 근속은 참을성 부족이 아닌 성장과 비전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기업은 인재를 붙잡기 위해 매력적인 비전을 증명해야 하고 일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새로워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연봉이나 직장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내 복지인데요.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달라지고 있는 직장인들의 복지 인식과 기업들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좋은 회사의 기준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월급을 많이 준 회사보다 직원들의 삶까지 신경 써주는 회사 분위기가 더 선호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워라밸이라는 말이 익숙해지면서 복지는 이제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직장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일까요? 우선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유연한 근무 환경과 충분한 휴식 보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다 보니 개인의 시간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해졌습니다. 네, 실제로 그 재택근무나 선택근무제처럼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데요. 업무 효율을 높이면서도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직원들을 위해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기존에는 식사 지원이나 명절 선물 같은 복지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건강과 성장, 개인의 취향까지 고려한 다양한 복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건강검진 지원이나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물론이고요. 취미활동비 지원, 자기개발비 지원처럼 직원들이 원하는 분야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복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복지도 회사가 주는 혜택에서 직원이 체감하는 경험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든 직원이 같은 복지를 필요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최근 기업들이 주목하는 것이 선택형 복지 제도입니다. 직원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개발 등 필요한 항목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직원 만족도도 높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복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사내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까요? 단순히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직원 개개인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직원에게 얼마나 필요한 복지인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일터 속에서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지 문화,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사대복지는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얼마나 필요한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앞으로의 일터를 더욱 바꿔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복지는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직업과 기업에 함께 성장하는 복지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 가져오셨나요? 여러분은 요즘 취업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취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조금은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노동시장 미스매치라고 부릅니다. 즉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가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인 건데요.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스를 보다 보면 이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이 잘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 이치인데 실제 데이터는 어떤가요? 네, 먼저 빈 일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빈 일자리란 기업이 채용 공고를 냈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계속 일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돌봄 서비스 등에서는 이러한 빈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들의 지원은 대기업과 공기업, IT기업, 수도권 사무직 등에 집중되고 있죠. 즉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하는 일자리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은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이 2010년 약 12,000개에서 2024년 약 72,000개로 6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는데요. 기업과 구직자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고용 손실이 6배나 늘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단순히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람이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도 이런 미스매치와 연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바로 쉬었음 청년인데요. 쉬었음 인구는 취업도 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쉬었음 인구는 255만 5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는 약 40만 8천 명, 30대는 30만 9천 명으로 청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이는 원하는 일자리 자체를 구하지 못해서 잠시 멈추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또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같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는 게 신기한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이 왜 나타난다고 보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을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원하지만 청년들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높은 연봉, 수도권 사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또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인력이 부족한 산업은 지원자가 적은 반면 일부 인기 직무에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산업 간 인력 불균형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리와 사람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다면 이제는 변화하는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구직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찾지 못하고 청년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점점 심화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구직자와 기업의 눈높이 차이를 줄이고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현경 아나운서와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청년 고용 시장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상용 근로자가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요. 특히 감소폭이 20, 30대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용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이 정규직에 가까운 일자리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상용 근로자는 1,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감소했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20대는 16만 4천 명, 30대는 3만 4천 명 감소해 청년층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럼 혹시 청년층에서도 특히 감소한 업종이 따로 있었나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정보통신업입니다. 20대 상용직은 정보통신업에서 5만 7천 명 줄어 제조업보다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반면 30대 정보통신업 상용직은 오히려 증가했는데요.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신입보다 실무 경험이 있는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AI 확산도 이런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생성형 AI가 반복적인 코딩이나 문서 작성 업무를 대신하면서 사회초년생의 업무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정부는 AI가 채용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연구개발과 엔지니어링, 전문 서비스업에서도 30대 상용직 감소가 나타나면서 산업 전반의 채용 환경 변화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기업들이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면서 신입 채용의 문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정부도 청년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업종별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 상용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실무 경험과 직무 역량이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제로 보는 일터 시간인데요.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의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거대한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일터를 조명하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가 화이트 칼라 일자리에 미치는 구체적이고도 파급 효과를 분석합니다. 골드만삭스는 AI가 전 세계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미국과 유럽 일터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약 25%가 자동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타격의 중심은 사무직과 행정직 등 전통적인 화이트 칼라 직군입니다. 실제 기업들의 채용 동향에 수치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IBM은 인사와 재무 등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백오피스 업무의 30%를 향후 5년 내 AI로 대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7,800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으며 해당 부서의 신규 채용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주니어급의 사무노동 수요가 가장 먼저 삭감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 및 미디어 산업의 공정 역시 재편됐습니다. 과거 여러 명의 인력이 필요했던 영상 제작은 1인 체제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챗 GPT로 대본을 추출하고 AI 가상 캐릭터를 활용해 유튜브 숏폼 영상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용 맥 미니 같은 소형 PC 환경에서도 오픈 클로즈 등의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단순 영상 편집자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외주 작업량이 시장에서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IT와 이공계 전문 연구 인력의 채용 기준도 달라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에 따르면 깃허브 코파일럿 등 AI 보조 도구를 사용한 개발자의 코딩 속도는 55% 향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IT 기업들은 단수 코딩을 담당하는 신입 개발자 채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계산 나도 광학 분야의 복잡한 광학 시뮬레이션이나 스마트 보안 영역의 암호학 알고리즘 검증 과정에서도 AI가 기초 연산과 변수 분석을 직접 수행하면서 보조 연구원들의 실무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채용 시장의 핵심 평가 지표는 지식의 암기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검증 역량으로 이동했습니다. AI 모델에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해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하는 능력, 그리고 AI가 작성한 코드에 시스템적 오류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AI 툴 활용 능력이 곧 직무 생산성 및 개인의 연봉과 직결되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수치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AI를 실무 도구로 도입해 1인당 생산성을 극대화한 인력과 단수 반목 업무에 머무는 인력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자격증이나 과거의 지식에만 의존하는 전문직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단순 연산과 데이터 정리는 AI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인재는 AI가 처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의 최종 전략을 기획하고 알고리즘의 기술적 허점과 윤리적 문제를 책임지는 종합적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터의 생산성 혁명 속에서 각 직무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포렌식이란 단어가 정말 생소하죠? 포렌식 전담팀이란 디지털 증거를 추출, 분석하는 전문 조직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로펌, 국가기관, 지방기관 등에서 신습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확대하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특히 법조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K-디스커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형 증거 제시 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소송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가 보유한 증거를 상대방이 요구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 개시 제도인데요. 기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서서나 이메일, 메신저, 내부 보고서 등 디지털 자료까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기술 탈취 분쟁에 국한된 포렌식 대응이 지식재산권 분쟁과 민사소송 전반으로 확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K-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원고 쪽의 입증 책임 활동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K-디스커버리가 왜 이렇게 이슈일까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소송 결과를 가르는 사례가 늘면서 로펌 업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의 상위 10개 로펌은 각각 디지털 포렌식 전담팀을 앞다퉈 꾸리면서 경찰, 검찰, 디지털 수사 출신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연구원, 외국 변호사 등을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대 규모는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의 리걸테크팀은 무려 170명 규모로 업계 최대이고요. 태평양 BKL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해킹 사건을 대응을 위한 데이터 로그 분석 역량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우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변호사 27명에 포렌식 전문위원과 전문 리뷰어까지 갖춰 기업 내 데이터 거버넌스 자문에 특화했는데요. 이외에 세종 포렌식 디스커버리 센터는
AI 생성물 등 디지털 산출물의 원본 검증 역량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고, 지평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자체 구축한 법률 AI와 검색 증강 생성 시스템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에서 핵심 증거를 빠르게 추출하는 역량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율촌 디스커버리 센터입니다. 오는 6월에 화이트 해커 영입을 예고하면서 기술 수출 대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챗 GPT 등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포렌식의 무게감은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가시화한 데다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일반화하면서 기업과 로펌 모두 데이터 기반 분쟁 대응 체계를 재구성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활용을 기술 그리고 로펌까지 스며드는 시간. 지금까지 경제의 흐름 속에서 일터를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둘러싼 소식이 잇따르며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성과급 규모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고 보상 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기업들은 현금 성과급뿐 아니라 자사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방식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를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왜 기업들은 현금 대신 주식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보상 방식의 변화가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RSU는 일정 기간 회사에 재직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함께 성장하면 그 성과를 주식으로 나누겠다는 보상 방식인데요. 미국의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는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인 성과입니다. 현금 성과급은 지급하는 순간 보상이 끝나지만 주식은 직원이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의 이직을 줄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자신의 보상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업은 대규모 현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무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이 지급한 주식 보상 규모는 2조 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현대차, 카카오 등도 RSU를 확대하며 성과 보상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삼성전자는 노사 협상을 통해 일부 특별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성과급이 단기적인 보상이었다면 이제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결과가 회사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 실적이 주가를 높여 결국 자신의 보상으로 돌아오는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물론 모든 직원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실제 보상 가치가 낮아질 수 있고 직무나 사업부에 따라 보상 규모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과급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붙잡고 함께 성장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성장이 곧 직원의 보상이 되는 시대, 보상의 방식이 바뀌면서 일터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뉴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말은 자주 듣는데 이 숫자가 내 일자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기업이 물건을 사고 파는 비용을 바꾸고 또 투자와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요. 오늘은 환율 상승이 기업과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오르는 것은 같은 1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해외에서는 원유나 원재료, 부품을 들여오는 기업은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건데요. 원가 부담이 커지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반면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기업은 이를 원화로 바꿀 때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환율 상승이 모든 수출 기업의 호재인 것은 아닙니다.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원재료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달러로 갚아야 할 빚이 많다면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질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 반도체나 원유, 2차 전지 소재처럼 수입을 쉽게 줄이기 어려운 사업은 환율 상승이 조달 비용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결국 기업이 미치는 영향은 수출액뿐만이 아니라 수입 원가와 외화 부채 구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채용 여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수출 증가로 수익성이 좋아진 기업은 설비 투자와 신규 채용을 늘릴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가 부담이 커진 기업은 채용 계획을 늦추거나 인력 운영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요. 같은 환율 상승기에도 어떤 업종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업종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환율과 채용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세계 경기와 이 제품 수요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기업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기업은 조달처를 여러 국가로 분산하고 또 국산 부품이나 대체 원료를 찾게 되는데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해지와 외화 자금 관리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이 수출 기업은 거래 가격과 결제 통화를 다시 검토하고 생산 현장 역시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게 됩니다. 환율 관리가 이 재무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과제가 되는 셈입니다. 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수입 비용과 물가, 외화 부채 부담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올랐다고 채용이 무조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무엇을 수출하고 어떤 원료를 수입하며 환율 위험이 얼마나 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환율의 방향보다 기업이 그 변화를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입니다. 네, 환율은 금융시장에 표시되는 숫자지만 그 영향은 공장과 사무실, 매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의 비용이 달라지면 투자와 채용 전략이 바뀌고 또 그 변화는 다시 일자리의 수와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환율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의 흐름뿐 아니라 내가 일하는 현장의 변화까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잡학사전 특집에서는 정교한 데이터와 경제의 흐름까지 우리 일터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숫자 이면의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미래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